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2.0 시대 첫 우리 시장의 스타트인데 자, 지금 우리 시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8시간 정도가 됐는데 바로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상승 출발하면서 좋게 스타트를 끊었는데 바로 또 지수가 1시간 정도 되니까 빠지기 시작하면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코스피는 하락 전환, 코스닥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바이든 전 행정부의 행정명령들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또 사인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전부 다 지금 뒤바꾸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도 취임식에서는 말이 없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다시 또 뭔가 언급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오늘 트럼프가 잠들기 전까지는 계속 그 코멘트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가속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 피해주, 수혜주 잘 가려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영향력이 정확하게 미치기 시작한 오늘 시장의 첫 거래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역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 관련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라는 전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2차 전지 관련, 어제는 뭐 이제 저점이다, 악재가 다 반영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직격탄을 다시 한번 맞으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제 상승한 것을 전부 다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하락세 많은 분들이 지금 검색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트럼프의 수혜주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시장에서 그런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주항공 섹터 올라가고 있고 조선주가 초반만 해도 별 힘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트럼프 수혜주, 우리나라에서 찾을 건 조선이 제일 크다라는 심리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고 자, 전선, 전력 설비 관련해서 역시 수혜를 받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력과 관련된 중요 이야기. 또 그리고 트럼프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강한 강조를 했습니다.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에너지 확보하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전통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수출도 늘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전력 설비, 전력 쪽으로의 관심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방산주가 역시 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방산주도 역시 나토의 방위비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체적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 우리나라의 방산 기기들이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라는 경쟁력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도 이 취임식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10만 9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상승 탄력이 이 트럼프가 뭔가 코멘트가 없으니까요. 조금 떨어지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도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외에 전반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지수도 올라가고 종목들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나면서 힘이 빠지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슈 첫 번째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수혜주 우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또 부각되는 것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 우선주의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 미국을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더 추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된 핵심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다가 갑자기 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주에 있는 화성 말하는 겁니다. 이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주와 관련된 우주 개발을 이 트럼프가 더 가열차게 하겠구나.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도 이 트럼프가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환호하고 만세를 외치면서 좋은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 우주인을 화성에 보내서 성조기를 꽂을 것이다 라고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취임식에서 우주항공, 화성에 간다 이런 것에 조금 더 꽂힌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서 검색량도 많아지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루미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구 관측 위성 기술 개발 기업입니다. 현재 6%, 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통신 단말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4% 강세의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각받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바로 HVM입니다. 여기가 스페이스X, 보잉 그런 쪽으로 글로벌 우주 항공 기업과 협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발사체용 첨단 금속을 납품 중이고요. 여기가 경쟁사 대비 조금 더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 대비 30%에서 40% 저렴하게 할 수 있고 6개월간의 짧은 납기일 그런 부분도 경쟁력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있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하는 그 우주 사업에 정부가 하는 우주 사업에 앞으로도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이 되고요. 현재 6%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 관련주는 장 초반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의 흐름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봐야 되겠는데요.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결국에는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에게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식을 마치고 나서 캐피탈원 아레나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2만여 명의 시민들, 군중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연설도 하고 군사열 퍼레이드도 펼치고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보인 퍼포먼스가 바로 이렇게 그 2만 명이 있는 스터디움에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70개, 80개 정도 되는 행정명령을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인을 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전에 대통령들은 백악관에 가서 행정명령을 사인하는데 이걸 아예 퍼포먼스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행정명령 한 78개를 전부 다 철회하는 그런 사인을 하다 보니까 자, 그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고 예민했던 것은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지원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보다 엄청나게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현실로 벌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현대차에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현대차 얼마 전에 5개의 차종이 미국 IRA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현대차 것만 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GV60 이 3개 모델이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좀 뜯어보니까 중국산 부품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 3종을 IRA 지원에서 빼버리고
다행히 기아의 두 차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현대차에게도 전기차의 좀 부담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나마 좀 나았던 것은 관세 보류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나오지 않아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 현대차는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수출에서의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방어가 됐는데 지금은 또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충격이 직격탄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자, 주가의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좋지 않네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어제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급등을 되돌리는 그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는 35만 4천 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어제 6%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됐었는데 오늘 8%에 넘게 추락을 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긴 있었거든요. 유진투자증권이 워낙 그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좀 보수적이었는데 22개월 만에 매수로 상향한 그런 분석 리포트를 내면서 매도론자가 매수론자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2차 전지에 긍정적인 훈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트럼프 정책 관련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소 비관적인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4분기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적자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낮췄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악재로 지금 적용이 되면서 6% 가까운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대장주 같은 경우에도 3에서 4% 하락하고 오늘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가 시가 대비 낙폭을 확대하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항공주를 좀 보겠습니다. 항공주가 오늘 뭐 이 트럼프의 영향보다는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예상하신 것처럼 경영권 분쟁, 티웨이 항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 현 경영진의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이 이제 본격화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대명 소노그룹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명 소노가 3월에 있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의 경영진, 이사진을 좀 포함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어쨌든 지분율 싸움이 중요한데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이 지금 함께 우호 지분으로 30% 가까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명 소노그룹이 26.77% 그러니까 한 3% 정도의 지분 차이가 있는데 자, 이 지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대명 소노그룹이 진짜 티웨이 항공을 운영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 티웨이 홀딩스가 여전히 경영권을 지켜낼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티웨이 항공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인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 양사의 지분 가치는 30.07% 되겠습니다. 오늘 티웨이 홀딩스가 29%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한가까지 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림당이 21%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주주와 지분율이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대명소노 그룹, 그 관련해서 대명소노 시즌이 현재 7%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티웨이 항공은 14% 급등세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함께 체크해드리면서 시장 대응해보겠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증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데일리온 라이브 진행이 되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진행했고 지금 계속해서 행정명령과 관련된 이야기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라는 또 언급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현재 미국 대통령과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이에 대해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사실 미증신 휴장을 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한 것을 무조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죠.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세 가지 위주로 한번 좀 집중해서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가 에너지 및 국정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또한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를 했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기후협정에 탈퇴를 하면서 이 앞으로 물론 이런 흐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이미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오늘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관련 업종들의 등락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이후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잡아 나가셔야 될 텐데 다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조금 더 훈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세 부과는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안도감을 내비쳤는데요. 여기에서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마찬가지로 1,440원대를 하회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와 크게 디커플링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회복 상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마찬가지로 2016년도 트럼프 당선 직후에 환율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17년도에 환율이 다시 한번 안정화를 찾아가는 흐름과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이 환율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저평가 다시 한번 이제 저평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뿐만 아니라 유로존 등 주요국의 제조업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1월 20일까지의 수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BOJ 회의까지 앞두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반영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중에 1.13%대에 대한 상승세를 반납을 했죠. 자,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맞닥뜨려져 있는데요. 2024년도 11월 25일의 고점, 이 고점 부근이 2,537에서 2,540 구간입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넘겼지만 다시 한번 이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보합권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현재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하단의 박스권, 이 박스권이 어떤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의 저가와 종가 부근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는 정말 기회의 장입니다. 말씀을 드린 만큼 이 이후에는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따라서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그다음에 5차례 가량 이 중요 구간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충분히 다지고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구간대까지 내려오지 않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즉슨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 안에서의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조정폭 어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저는 이 조정폭이 2,484 라인대, 이 라인대가 2025년도 1월 8일과
1월 13일 1월 14일 날에 주요 지지 라인대를 형성했던 이 라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2800, 2482에서 2483 이 구간에서는 반등하는 흐름이 강력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해 놓으시면서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 포인트 2482에서 2483포인트를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야기 오늘 모창 막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 데이터는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평균 수출액 같은 경우 오히려 한 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도체는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20%가량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가 좀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 역시나 우리 시장에 조금 압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미국에 대한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사실 오늘 트럼프와 연관돼서 미국 정부와 연관돼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군들 좀 추려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섹터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절차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보셔야 될 게 다른 업종보다도 바로 조선업입니다.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군함 교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중국에서 해군 이제 군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조급해 있는 상태에서 미국 특히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미국 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특히 동맹국 중에서 상성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돋보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선업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오션입니다. 이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임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필리 조선소를 임수를 하면서 이 미국의 해군 군함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하나오션은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과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 하나오션은 방산 쪽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를 더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군함의 제작, 보수, 수리, 정비 사업까지에 대한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오션입니다. 역시나 시장은 미리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하나오션은 1시 반에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작년부터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이 군함, 특히 군함에 대해서 방산 거기다가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필리 조선소까지 임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중요한 건 가격을 안 줘요. 이게 중요한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신규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타점이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파동 자체가 이렇게 조정 파동이 깊지 않고 상승 랠리가 그것도 가파른 각도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수익권 랠리, 앞으로의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좋지만 아직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규 매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이 종목이 한 번 더 늘려줄 때에는 48,000원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기회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바로 그냥 내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 48,000원대 가격을 줄 때 한 번 더 집중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시는 섹터는요, 조선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MRO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한화오션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조선주를 필두로 해서 한화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괜찮은데 한화오션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는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당선에 이어서 노벨 평화상까지 노린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정상이 모두 다 취임을 축하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대를 내비친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 되는 좀 우량 종목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HD 현대건설기계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이전에 방문해서 방문 이후에 현지 지역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장중 5%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흐름이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2024년도 11월 굉장히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11월 6일 날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을 통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던 상황이죠. 그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고점은 일정 부분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보면 67,000원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선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마감후 투자 코칭에서 설명드렸던 등대 기법 중에 삼각 수렴 심화 패턴입니다. 보시면 수렴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중 잠깐 돌파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완벽한 돌파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돌파가 이어진 전제 조건은 거래량은 7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에는 충분히 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거래량 확인하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서는 HD 현대건설기계를 선정을 좀 해주셨고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뚫을 때 시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정한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네, 이 섹터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인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을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 정부 회율부 수장이 또 환호를 하는 모습까지도 전해졌죠. 중요한 건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포인트인데요.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노코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사업 역량을 강화를 했고요. 25년도부터 양산 산업까지 본격화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이 방산 쪽까지도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차트 보면서 간단한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2024년도 11월 달부터 조정 장세가 이어졌지만 12월 10일 날 저가를 확실하게 터치해 주는 상황에서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장중 3.53%대라는 상승세까지 만들어 준 상황에서 현재
바닥은 다지고 이제 막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타점이다 보니까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한 53,000원대 내려왔을 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 지켜보시면 앞으로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흐름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 모두 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관돼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당분간은요, 미국의 그런 발언들로 우리 시장에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준 또 어떠한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오늘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앞서 제가 세 종목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종목은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HD 현대건설기계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와 이제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기증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닙니다. 이 재건 관련 기간만 한 세기 100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 사업 규모만 1,055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테마에서 산업으로 확장돼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집중해서 지켜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보면서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 고점 계속해서 돌파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량 또한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고가 돌파를 기대할 수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71,000원, 손절가는 58,000원 기준 잡고 좀 더 길게 지켜보시면서 전조로운 상승세에 함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HD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목표가 71,000원, 그리고 손절가 5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밴드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MI는 퍼처싱 매니저즈 인덱스의 약자로 구매관리자 지수를 뜻합니다. 이 지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활동을 측정하여 경제의 현재 상태와 미래 전망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이 직접 보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신규 주문, 재고 수준, 생산 수준, 공급업체 배달 시간, 고용 환경 등의 5가지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PMI 지수는 경제 활동을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PMI 지수가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미 연준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주시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장 신속하게 반영하기 때문이죠.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제의 확장과 수축을 구분합니다. 50 이상이면 경제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증가와 고용시장 개선, 소비자 신뢰도 및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것은 투자 감소, 고용 축소,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MI는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은 사업 전략을 세울 때, 투자자는 시장 동향을 파악할 때 PMI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특히 PMI는 다른 경제 지표들보다 빠르게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의 선행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PMI를 통해 경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변화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미국의 PMI 지수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발표일에 눈여겨보시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기업을 또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한번 골라서 자세하게 분석도 해보고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것인지, 뭐 최근에 뭐 연말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많고 오히려 연초에 받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그렇죠. 네. 오늘은 이렇게 건강검진 시장에서 뭔가 매출이나 이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네, 먼저 시어스 테크놀로지. 시어스 테크놀로지요? 네.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은 아니고요. 그 몸에 그 패치 형태로 부착을 해가지고 부정맥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군요. 네, 이 회사가 올해 건강검진 시장에서만 매출 110억 원, 내년엔 190억 원 달성이 가능할 오.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공격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네. 네, 증권 신고서를 보면 이 회사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예상 매출이 각각 206억 원, 344억 원인데요. 이 건강검진 매출이 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네네. 엄청나게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에 한국의학연구소 KMI라고 불리는 의학센터랑 그다음에 한국건강관리협회라고 국내 최대 건강검진 네, 센터에 그렇죠. 각각 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는 사실상 하반기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이 여기서 나온 매출이 한 10억 원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검진 센터에서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그전에까지만 해도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뭐 연매출이 뭐 10억 원대 정도밖에 네, 그렇죠. 안 됐는데 이 건강검진 관련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부정맥을 확인하는 그런 패치 의료기기를 네. 만드는 회사인데 네. 자, 그러면은 말씀을 아까 해주신 것처럼 여러 군데 건강검진 센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뭐 많게는 뭐 1,100명, 음. 1,100만 명 이 정도고요. KMI라고 이제 한국의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약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잠재 고객자 이용 수가 135만 명,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250만 명이 이 부정맥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측정을 해서 한 400만 명의 잠재 고객이 있는 거다. 네. 이렇게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냥 건강검진 시장 전체로만 보면 한 곳당 연간 1,100만 명이 이용을 할 만큼 이 시장 규모가 상당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연간으로 뭐 따지면 뭐 이 한 사람 한 사람 곱하기 이제 우리 이 기기의 가격을 책정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부정맥을 네. 진단하는 이런 의료 기기라고 했는데 네. 어떤 그 상품이에요?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뭐 한 이 정도 크기의 패치 아, 그래요? 형태인데 이거를 환자 몸에 붙입니까? 24시간 이상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24시간 동안 이제 환자의 심전도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환자의 부정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제품인데요.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네, 2020년 7월에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름이 모비케어라는 건데요. 네. 이제 기본 24시간 그리고 뭐 많게는 이틀이고 3일이고 할 수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심전도 검사는 병원에서 이제 환자 몸에 좀 큰 기기를 붙여서 이제 환자가 집에 이걸 가져가서 오랫동안 붙이고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네. 기기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뭐 손상 위험, 그리고 병원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 기기들을 환자들 몸에 붙이면 다 미리 사서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병원에서 비싼가요? 네 아. 병원에서도 이거를 대형 병원만 이런 걸 구축을 해놓지 아. 일반 병의원에서는 이런 걸 사실 좀 구축해놓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이런 한계들을 이제 좀 시장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기계를 조그맣게 만들고 그리고 구독 형태로 그냥 일단 병원에 깔고 병원에서 쓰는 만큼 차감을 하는 형태는 어떨까? 이렇게 이제 좀 역으로 이제 시장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새로 뚫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요. 현재는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점유율 70에서 80% 달하는 국내 1위 그 심전도 패치 그 의료기기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다가 기기를 이제 일단은 제공을 해놓고 50회, 100회, 1000회 이렇게 구독권을 이제 파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쓰는 만큼만 이제 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일반 동네에서도 이 패치를 환자들한테 이렇게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9월 기준에 한 890개 이상 의료기관에 이 패치가 이제 다 깔렸다고 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까지 그래서 이 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를 종합하면 한 3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에 이제 상용을 했으니까 거의 4년 만에 이런 실적을 거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시장에서 네. 꽤나 단시간에 빠르게 시장을 좀 점유를 한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점유율은 빠르게 이렇게 점유를 했는데 네. 아까도 저희가 살짝 체크를 해봤지만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매출이 네. 잘 나오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실적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올해 건강검진 시장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패치 형태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될 수 있으니 네. 올해부터는 실적이 확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점유율에 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했던 건 네네. 맞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이 26억 원, 뭐 한 올해는 한 그래요? 50억 원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건강검진 시장에서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 한 100억 원대 매출 달성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도 한 번 착용하면 10,000원 정도 수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렴하네요. 해요. 네, 그래서 평소 이제 심장 질환 에 의심이 좀 있거나 또 난 부정맥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다 하면은 그냥 간편하게 그 패치를 장착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측정을 분석을 해보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상을 원래 측정하는 게 네네. 좀 더 정확하지만 이게 회사가 이 시간을 잘게 쪼갰다고 해요. 뭐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전혀 패치를 붙이는데 좀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도 좀 짧은 시간에 이 패치를 붙이고 있으면 AI가 심전도의 그 발병 여부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분석을 하고. 네,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잠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일회용인 겁니까? 기기가? 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단가가 낮군, 만 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어스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는 연 매출이 한 10억 원 정도 수준 10억 원대였는데 올해 이제 2025년부터는 네. 뭐 한 100억 원대로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자, 또 다른 쪽도 볼게요. 건강검진 쪽에서 이번에는 네. 치매 관련해서 또 네.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네. 피플바이오. 네. 예, 혈액 한 방울로 이제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해주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알츠온이라는 제품을 알치온. 네.
상용화한 곳인데요. 올해부터 건강검진센터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국내 최대 건강검진센터 진입에 성공을 했다고 알렸어요. 한 네네. 11월쯤. 그리고 원래 2021년부터 KMI랑 2022년부터 하나로 의료재단 이런 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뭐 이렇게 세팅 문제로 인해서 네.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여러 검진 센터에서의 매출이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츠온 같은 경우는요. 평소 뭐 본인이 어떤 치매 증상이 없거나 뭐 뇌에서 딱히 이렇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도 내가 그 십수년 후에 이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도 있거든요. 평소 그래요? 그러니까 뇌 건강을 체킹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단 키트는 이제 혈액을 분석해서 그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단백질 인자가 뭐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를 체크를 네네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반드시 뭐 50대, 60대 이상 그 좀 위험 질환자들, 고위험군 환자들이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낮은 연령대라도 뇌 건강을 좀 챙기고자 하는 분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알츠하이머 신약도 승인이 됐고 뇌 건강을 챙기는 영양제들도 상당히 네, 좀 그렇죠. 많이 관심이 나왔잖아요.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뭐 체킹을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좀 뇌 속에 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네. 그때부터 뇌 관리에 들어간다면 향후 이제 그런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을 이렇게 확 낮출 수 획기적으로 있겠죠?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피플바이오가 그 타깃하는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는 한 1,400만 명에 오. 달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뭐 반드시 100%다 이제 알츠온을 하진 않겠지만 그대로 반영된다면 이제 피플바이오의 이제 매출이 이전과는 달라진다라는 거는 확실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알츠온 말씀을 해주신 이 피플바이오의 알츠온인데 어쨌든 뭐 관심은 너무 많아요. 이제 젊은 분들도 이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관련해서 이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신 것 같은데 방법을 다들 모르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꼭 지금 이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젊은 세대 쪽에서도 네.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레캠비 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즘에 치료제, 치매 치료제가 좀 나와서 이제 처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요 레캠비를 처방하기 전에 뭐 진단을 해야 뭔가 네. 처방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알츠온을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캠비가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네네. 피플바이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예. 오를 만큼 이게 수요가 이제 바로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게요. 일단 이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PET-CT라고 PET CT 검사를 통해서 뇌를 이제 찍는데 그쵸, 그쵸. 이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으면 잘 안 찍게 되죠. 그쵸. 그런데 그래서 알츠온은 이 PET-CT 앞단에 그러니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뭐 중, 고 위험 이렇게 알려주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정상으로 나왔다면 굳이 PET-CT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앞단 시장을 좀 이제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치매라는 게 원래 고쳐지지 않는 그냥 걸리면 걸리는 이런 질환으로 인식이 됐지만 신약들이 이제 허가가 받기 시작을 하면서 아직 부작용 등은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어쨌든 고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어쨌든 내가 이 병을 미리 안다면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인식이 또 흘러가면서 네. 검진센터에서도 이 알츠온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쨌든 아까 시어스도 그렇고 네.
피플바이오도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역시 뭐 피플바이오도 실적이 잘 안 받쳐주니까 주가가 잘 못 가는 게 시어스도 마찬가지고 이 두 종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피플바이오는 실적 개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네, 일단 현재 실적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면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 31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30억 원대였고 이제 올해 음. 분기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2026년엔 완전 영업이익 흑자가 흑자잖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상장 초기만 해도 2023년에 매출 250억, 영업이익 70억 이렇게 좀 크게 매출 목표를 잡았었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2023년 매출 45억 원, 영업 아이고. 손실 152억 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건 그렇네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도 했었고 회사가 그리고 CB도 이제 발행을 해서 현재 뭐 재무구조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한 상태인데 올해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새롭게 승부를 볼 기회가 또 생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피플바이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 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건강검진 시장에서 뭔가 안정적인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좀 만들어내면 뭐 앞으로 좀 주가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또 회사를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즘 뭐 비만 치료제 관련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후발주자 중에 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회사죠? 네, 프로젠이라고 프로젠. 유한양행 이제 계열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임상 1상을 마쳤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를 네네. 개발하는 곳인데 여기가 좀 임상 시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임상 1상 마치고 뭐 조금 있다가 2상에 들어가곤 하는데 벌써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종료했다고 밝힌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2023년에 한 100명 환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1분기쯤에 이제 국제학술지에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 임상 2상은 지난해 12월부터 들어갔고요. 이 임상 2상에서는 이제 유효성 결과를 볼 건데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볼 건데 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올해 상반기까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면 3상 진입은 언제냐 했을 때 올해 안으로 또 가능하다 이렇게 밝혀서 임상시험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착실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뭔가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라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프로젠에서 만드는 비만 치료제는 뭐가 다른가요? 뭔가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GLP-1 계열이긴 한데 하나 더 붙였습니다. GLP-2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작용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비만 치료제 개발 트렌드는 2중, 3중, 4중, 뭐 많게는 5중까지 네네. 나오고 있는 오. 상황이죠. 이중작용제인데 현재 지금 GLP-1 계열 약물은 체중 감량 효과도 좋지만 근육량도 그만큼 많이 빠진다 이런 같이 말들이 빠지는, 네.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GLP-2는 여기서 근육을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 감소를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장의 건강을 좀 케어를 해주는 그런 네네. 치료 약물이고요. 그래서 GLP-1이 체중 감량 효과를 이제 한쪽에서 내면 GLP-2는 체중 감량의 질을 개선을 해준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지 않게 잘 옆에서 케어를 해준다. 이런 점에서 좀 특별하다, 차별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약물의 그 두 약물의 적정계 농도를 좀 잘 맞춰야 이 약물이 잘 활성화되는데 이 약물 농도를 활성화하는 데만 한 2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프로젠이.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GLP-1이랑 GLP-2를 결합한 이중작용제를 개발하는 곳은 프로젠 포함해서 전 세계 딱 2곳밖에 없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화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뇨약과 비만약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당뇨약으로 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월 1회만 투약을 해도 되는 형태가 될 거고 비만약으로는 주 1회 투약하는 형태로 개발될 거다.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는 주 1회를 넘어서 2주에 한 번 투약해도 될지 여부도 같이 본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임상의 속도가 빠르고 어쨌든 이 GLP-1이랑 GLP-2 이중작용제로 만드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쨌든 비만 치료제잖아요. 비만 치료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비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게 주요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네, 주요 네. 경쟁력이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국내의 압도적 1위는 아니다. 아, 그래요? 네, 체중 감량 효과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25%가량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약을 네. 개발을 하고 그쵸. 있어요. 여기는 또 3중작용제입니다. 그런데 프로젠의 경우 예비 유효성 결과에서 4주 동안 최대 8.7% 감량했다고 했거든요. 일단 한미약품이 25%라는 이 목표 수치를 던진 건 네. 반드시 25% 효과를 내는 약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하는 약물에 대한 개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수치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프로젠의 8.7%는 사실 여기에는 좀 그치, 좀 미치지 약하네요.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밖에 프로젠이 꼽는 그런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될 만하다라고 프로젠은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이제 PR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른 경쟁력이 뭔데요? 네,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는 아니지만 네. 우리는 이제 효능 못지않게 중요한 안전성 그리고 내약성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모두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임상 일상을 최근에 마쳤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 GLP-1 치료제가 갖는 어떤 부작용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통상 GLP-1 비만약을 맞으면 뭐 메스꺼움, 그쵸, 그쵸. 구토 예. 이런 뭐 소화기관에 약간 좀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부작용들이 종종 보고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 하나도 없었다. 아. 경미한 부작용조차 없었다. 이렇게 일단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약물은 GLP-2가 들어가 있어서 네. 장의 염증도 또 완화해주는 오히려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몸에 좋은 비만약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비만약들이 갖지 못한 그런 차별점을 갖고 있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균 프로젠 대표가 네. 지난해 10월에 IR 행사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우리 약의 체중 감량 수치가 월등하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우리는 비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훨씬 줄이고 또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다른 약보다 우수하다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효과 비만을 감소시키는 이 수치는 약간 낮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몸무게를 크게 막 감량해야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이 부작용 적은 걸로 네. 차근차근 뭐 감량하는 분들 원하는 분들에게는 네. 이런 약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뭐 경쟁력 차별점 뭐가 네. 있을까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가격 네. 말씀드리고자 가격, 예. 하는데 이제 가격 경쟁력이 우린 좋다. 우리는 높은 생산 수율을 갖췄다.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같은 경우 한 달 처방 가격이 50만 원에서 엄청 80만 원 비싸죠. 선인데요. 여기는 제조 단가를 그러니까 판매 단가는 다르겠지만 제조 단가를 4만 원 수준까지 낮췄다. 네, 엄청 많이 낮춘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10배 이상 낮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높은 생산 수율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네.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셨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주사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경구약으로도 개발되고 있다는 점. 먹는 약으로. 이거는 미국의 제약사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호주에서 상반기에 임상 일상 시험 계획 IND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젠이 저도 이제 막 찾아보니까 네. 차트 보고 싶어서 봤더니 이게 코넥스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코넥스 상장사. 그러면은 이 프로젠을 보려면 그냥 유한양행의 주가의 연동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프로젠이
코스닥이나 좀 이전 상장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올해 상장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올해 이제 임상 3상 국내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하고 또 2027년에 이제 품목허가 상용화를 위한 그 승인도 또 신청을 할 만큼 호재가 이렇게 좀 계속 연이어 있는 만큼 코스닥 상장도 좀 서두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기술성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에 이제 이전 상장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빠르면 3분기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로젠 또 비만 치료제 조금 뭐 약효는 조금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있고 또 부작용이 적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에 또 이전 상장할 때 한번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주가 흐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좋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트럼프 덩치에 맞는 피팅, 고조선 아니 대조선의 시대가 도래하다. 자, 오늘 미국장은 쉬었습니다. 자, 지난번 마무리된 증시의 상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우. 자, 오늘 왠지 급등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월요일 하루 쉬었지만 저 상승 흐름세를 끊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어질 것 같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12월 달에 기록했던 그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복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도 일단 되돌려 세워서 일단 한숨 돌렸고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인도는 아직 애매합니다. 그렇죠?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는데 전저점이 전고점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상해도 일단 되돌려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도랑 비슷하죠. 전 저점이었던 게 이제 전고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심천도 보겠습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 심천은 일단 21선 위로 조금 올라온 모습 이런 게 보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도 반등을 했는데 일단 이동평균선에 가로막힌 상황이고요. 대만을 보겠습니다. 대만은 니케이보다는 하나 위로 갔군요. 21선이 깔려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단 121선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또 121선에 걸렸죠. 자, 저기를 넘어서야 될 텐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역시 이 21선을 깨고 내려가서 쌍봉으로 무너져 내리는 대음봉이 출현했죠. 한순간에 1,450원을 돌파하고 1,440원까지 꼬꾸라졌습니다. 자, 희한하죠? 1,500원 얘기를 막 떠들다가 갑자기 또 내려가니까 1,500원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물론 뭐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은 중요하나,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땔감으로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고 이래가지고 예전보다 더욱더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유튜브에서 팔로우나 구독자가 많은
그런 인기 있는 유튜브에서 한마디를 던져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게 매수나 매도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에 굉장히 그 시장의 가파르기에 가속도가 붙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닥터둠처럼 안 좋게 얘기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부동산 폭락, 환율 폭락, 제2의 IMF 이런 것들 붙이잖아요. 조회수 많이 나오고 슈퍼챗이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선의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런 시점에 집중돼서 영상들이 쏟아 나온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올리던 거를 갑자기 그때 막 인기가 있으니까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폭락론이 인기가 있으니까 조회수가 갑자기 폭락론 얘기를 막 일주일에 5개를 올려버립니다, 영상을. 그래서 지금 막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죠? 뭔가 환율 1,500원 돌파하면서 시장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것처럼 약간 사람이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폭발하면서 땔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쵸, 수익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모습들에서 항상 변곡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게 좀 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1,500원 돌파를 예상을 하면서 막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 유튜브 조회수가 터지고 슈퍼챗이 터지던 그 순간이 결국 변곡점으로 오히려 반대로 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됐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1,500원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상의 어떤 생명력은 이제 조금 지났죠. 이제 시기가 지나서 이제 다시 뜸하게 올라올 겁니다. 왜냐면 다시 1,500원을 주장하기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다시 이제 올라가면 그때 막 영상이 또 쏟아지겠죠. 그런 어떤 변곡점에 예전과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유튜브 시대에, SNS 시대에 그런 거를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게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 여론이란 게 새로운 어떤 여론의 그 플랫폼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더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예전보다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442.91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WTI도 일단 꺾였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따라붙지 않고 있죠. 56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440억 팔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사주지를 않네요. 그렇죠? 6,240억을 1월 16일에 산 다음에 2,300억, 4,000억 팔아서 그냥 다 팔아버렸네요. 도루묵 돼버렸고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560억 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인이 팔긴 하지만 더 이상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죠.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는 그대로이죠. 진행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뭐 오늘 기대가 됩니다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이것보단 더 빠졌는데 도요타 자동차가 일단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 도쿄일렉트론은 조금 더 오르네요. 제일 많이 오른 건 닌텐도고요. 닌텐도가 제일 많이 오르고 그다음 도쿄일렉트론, 도요타 자동차 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이 많아졌을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가 지금 다 힘이 빠졌거든요. 자, 미국의 그 특징주는 이 애플로빈입니다. 열리진 않았지만 애플로빈의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기업이고요. 앱 디스커버리 맥스, 어드조드, 스파클 랩스 이런 것들을 운영해가지고 모바일 마케팅을 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급등했다가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뭐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모바일 마케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 그런 회사가 이제 새로운 모델인데 옛날에 제일기획이나 오리콤 시절이랑은 완전 다르죠. 근데 에코 마케팅의 그 어떤 지금 사업의 확장,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좋지가 않은데 얘네는 뭐 이제 마케팅에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입니다. 귀주모테주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자, 귀주모테주 제일 유명한 그 마오타이주 이렇게 생겼죠. 이 면세점 하면은 요거는 좀 작은 거고 용량 사이즈 큰 거는 되게 비싼 거 300만 원도 하죠. 자, 어쨌든 귀주모테주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CATL입니다. 자, 아까 전에 심천이 상해보다 좋았잖아요. 심천 1위가 급등해서 그런 거죠. 심천의 1위인 CATL이 장대 양봉으로 지금 뛰었거든요. 여기 아일랜드 갭을 만들면서.
그래서 지금 CATL이 귀즈모테즈보다 강했기 때문에 상해 지수보다 심천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지금 뭐 CATL은 사실 3원계까지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 자동차용 솔루션부터 사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여기에는 지금 이 ESS용은 LFP 배터리가 다 장악을 했고요. 지금 승용차 이쪽마저도 LFP 배터리 거기다가 NCM도 지금 거의 기술력이 따라와 버린 상태고요. NCM 이거 CATL 거 장착해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거의 뭐 탑입니다. 지금 다 똑같아졌고요. 그다음에 이 배터리 재활용 부분 있죠. 여기서 결국 재활용, 그다음에 재사용, 교체 이런 것까지 지금 밸류체인을 다 갖춰 있는 상태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오늘 반등을 시도했지만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21선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21선에 걸려 버려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도요타는 역시 그 하이브리드의 명가죠. 그리고 이런 그 승합차인데 하이브리드로 가족을 태우고 다니면서 연비 좋게 뭐 이렇게 이런 차들을 주력으로 하여 전기차는 조금 시간을 갖고 2030년까지 전동화에 8조엔 투자 발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얘기도 있는 것이죠. 전기차 전환이 느렸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강조하면서 전기차 캐즘 현상의 그 빈틈을 노려서 이 돈을 벌면서 전기차 회사들이 캐즘으로 빌빌대는 그 사이에 전기차에 투자를 해갖고 빠른 속도로 따라간다. 그 전략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키오 회장이 뭐 하이브리드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야 저건 전략적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아져 버렸죠. 전기차 회사들이 다 캐즘에 빠져버려가지고 이 얘네가 뭐 하이브리드를 계속 가건 전기차를 가건 전환을 하건 시간을 벌어버렸어요. 그렇죠? 시간을 많이 벌었죠. 도요타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일단 돈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전기차 회사들은 캐즘에 빠져가지고 투자한 거 회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따라가 10년이 늦었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갖고 시간을 단축해버릴 수가 있는. 지금 도요타의 전략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먹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TSMC 주가는 상당히 좋죠. 뭐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이죠. 자, 팹리스 업체들을 고객사로 한다고 했죠. 공장이 없는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공장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주 닌텐도입니다. 오늘 닌텐도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아까 2%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요걸 캡처하니까 또 1.56으로 줄었죠. 닌텐도도 지금 거의 뭐 보합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마리오의 이 IP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마리오가 나온 지가 지금 뭐 수십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마리오 가지고 나온 게임만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콘솔 기기 하드웨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 엑스박스라는 걸 내놨지만 컨텐츠가 부족해서 마리오 같은 동물의 숲 같은 컨텐츠가 없어서 그게 아쉬워가지고 블리자드를 인수한 거잖아요. 지금 블리자드가 상장 폐지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블리자드의 그런 컨텐츠들이 탐났던 거예요. 엑스박스랑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그다음에 닌텐도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소니라던가 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하기 위해 기기를 사는 이런 전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엑스박스는 살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게임이 없고 엑스박스용이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에 있다. 그럼 그걸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게 아쉬워가지고 블리자드를 인수한 거죠. 얘는 지금 닌텐도는 워낙에 지금 소프트웨어 컨텐츠 IP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콘솔 기기 판매로도 이어지는 정말 선순환의 구조가 갖추고 있죠. 나아가서는 오프라인의 놀이동산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한 구조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것도 2025 상반기 신규 상장. 이건 빼야 돼요. 상반기 신규 상장 지금 며칠 지나지 않은데 신규 상장 정보 여기 딱 하나 들어있거든요. 하나 가지고 이 섹터가 움직이는 거라 필요가 없고요. 항공저가항공사도 여기 지금 그게 걸려있죠. 항공저가항공이 지금 뭐 무한공항 참사 이후에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저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저게 걸려있죠. 저가항공사들의 합종연행 그리고 저 뭐 대명 소노그룹 하고 지금 TA항공그룹의 그 저영권 분열 때문에 오르는 거라 항공이 업황이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니죠.
자, 실제 지금 중요한 건 여기 3, 4, 5위에 모여 있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피팅 밸브, 조선 기자재. 이게 중심입니다. 트럼프의 덩치에 피팅을 했다. 그 얘기를 한 것도 그 얘기고요. 캐리, NK, 한라 IMS 이렇게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한라 IMS 보겠습니다. 캐리는 너무 작고 실적이 좋지 않아요. 자, 한라 IMS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심은 이거예요. VRC, VWTS. 자, 영어로 써놓으니까 어렵지만 정말 단순한. 자, 여기 가정에 그 TV 앞에 앉아 있다고 해보세요. 뭐 맨날 못 찾죠? 가족들이. 야, 리모컨 있어, 리모컨 어딨냐고. 물론 인공지능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그 실물을 찾는 사람들은 맨날 리모컨 없어져가지고 실 묶어놓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밸브입니다. 밸브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러인데 밸브 리모트 컨트롤. 밸브가 뭐예요, 밸브? 우리 맨날 그 여행 갈 때 뭐라고 해요? 야, 가스 밸브 잠궜나 확인해. 그러잖아요, 장기 여행 갈 때. 밸브를 가스 밸브 안 잠그고 갔다가 누출되면 큰일 나니까 밸브 항상 잠그라고 하잖아요. 도시가스. 물론 전기 레인지를 쓰면은 가스가 없겠지만 난방에 쓰잖아요. 어쨌든 밸브를 리모트 컨트롤로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화장실에서 많이 들여볼 법한 영어들이 써 있습니다. 여기. 밸러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 머리에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거의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밸러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이에요. 밸러스트 워터가 바로 평형수입니다. 어렸을 때 종이배를 만들어가지고 종이배가 정말 균형이 맞게 만들면 잘 뜨는데 종이접기 어렵잖아요. 종이접기 선생님한테 해도 좀 삐뚤게 만들면은 목욕탕에서 갖고 놀다가 기울어요. 그 왜 기우냐면은 밑단에 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실제 배는 밑단에 평형수라고 물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물도 바로 버리면 안 돼요. 다른 나라를 가갖고 만약에 평형수를 버렸다? 다른 나라 해안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살균해서 버려야 돼요. 아니면 살균해서 담아서 오던가. 그래서 그런 모든 시스템이 밸러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입니다. 바로 한라 IMS는 여기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평형수를 어느 정도 넣었다 뺐다 할 거냐, 밸브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밸브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평형수를 밸러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평형수를 살균하고 뭐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한라 IMS.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죠. 지금 피팅주부터 시작된, 그 다음에 LNG 본행제부터 시작된 이 지금 조선 기자재의 랠리가 이제 선박 평형수까지 온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맨 나중에 가면은 뭐까지 가냐면요. 이 마지막에 여기 겉에 칠하잖아요. 여기 배를 칠하는 페인트까지 갑니다. 페인트까지 그 곁가지까지 가게. 곁가지란 게 시가총액이 보통 작고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공정순에서 후공정 쪽에 있는 것들이 맨 마지막에 움직여요. 그런 것들까지 움직이는 순간이 오면 한 바퀴 사이클이 돈 겁니다. 자, 일단 선박 평형수 한라 IMS 종목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실적이 탄탄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박 평형수가 없으면 배가 뜨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한라 IMS 오늘의 특징주고요. 자, 한 줄 매듭평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건 미네랄 수. 배의 균형엔 평형수.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and repeat after me.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Congratulatio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One that increases our wealth, expands our territory, builds our cities, raises our expectations, and carries our flag into new and beautiful horizons.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셈법이 좀 복잡해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속도가 좀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이거를 대비하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투자증시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예,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고 우리 코스피는 관세 언급 때문에 하락 전환하면서 2,510선으로 좀 후퇴한 모습이 네네.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해서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100일 동안 나올 그런 정책들을 꽤 주시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네네. 보고 계셨습니까? 네. 일단 뭐 미국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국경에 군대를 보낸다. 그 다음에 관세 세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슨 청을 하나 만든다 했죠. 뭐 까먹었는데 이름을요. 그래서 그 청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편 관세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니지만 원래 한두 달 전에 얘기했던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세를 25% 물릴 걸 생각 중이다. 생각 중이라는 그 트위터인지 뭔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바로 지금 주가가 바로 반락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변동성 장세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찌할 방법이 없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내지는 신경 쓰이는 게 싫은 분들은 아마 투자자라서 좀 빠져나가거나 아마 좀 축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을 프라이어티 넘버 1로 놨다는 측면에서 지금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부터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접근하다 보니까 빠질 때만 접근하는 식으로 좀 보수적이라고 뭐 하지만은 빠질 때만 접근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다행스러운 건 뭐 국경을 어떻게 하고 뭐 원유를 생산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를 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그 주사를 지금 미리 맞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미국장이 열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그때를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보셨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00, 2,600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좀 후퇴하고 너무 내려가면 다시 좀 접근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 섹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취임 이전부터 그 여러 가지 영향력 분석으로 굉장히 바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IMF도 그렇고 글로벌 IB도 그렇고 연구기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제 취임 이후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미국이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막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생각하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단 네. 그 워스트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그 워스트 케이스는 뭐죠? 원래 그 부통령도 그렇고 그 참모진도 그렇고 러트닉 그 상무장관도 그렇고 부통령도 그렇고 기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트럼프 일기와는 달리 완전 충성파거든요. 완전 충성파에서 그거를 자칫 바로 해석하면은 극우적인 편향인 것이고 이것이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세 인상이 처음에 조금 짜근짜근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금 보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워스트 케이스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기관에서 예측한 거는 그 예를 들어서 국제 비상 경제권 이렇게 하면은 보편과세 진짜 10% 때리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은 1% 확대된다는 추산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 추산을 뒤집을 정도로 물가를 잡으면서도 관세를 그렇게 올릴 수 있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그런데 만약에 그 무역 확장법을 하면은 뭐 보편과세가 10%가 아니고 15%라고 그러고 만약에 15% 때리면요.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한 10% 이상 빠집니다. 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중국도 빠지고 다 빠지겠습니다만은 일단 절대적인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입 관세하는 청을 세우는 게 대외 수입청입니다. External Revenue Service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 좋게 굳이 생각하면은 체계적으로 이젠 그 해외의 원천 수입을 국고를 채우면서 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관세를 매기고 우리가 되면은 중국이나 딴 나라보다 우리가 덜 낸다 이런 식으로 안위를 좀 그 우리끼리 위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를 다시 올려서 국채 수익이 높아지고 이런 시나리오만 안 나면 워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세 내라고 하면 낸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파워가 있으면 뭐 2차 전지하고 전기차는 어떨 수 없으면은 반도체라든지 조선은 우리한테 매달려야 되잖아요. 이런 걸 레버리지 가지고 LNG를 수입하고 이러면서 관세에 대한 임팩트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되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갖고 인플레가 되는 건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인플레 되면은 미국은 막을 방법이 나중에 있지만은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후유증.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나는 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관세는 어느 정도는 우리도 상대적으로 적게 맞을 수 있어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주가에 빠져 들어갈 때까지는 보조금이나 관세가 보조금은 줄고 아까도 보니까 2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없애는 걸 검토하라고 트위터에 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약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명히 그런 레이단에 들어온 종목은 진짜 저가 매수도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괜찮은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챙길 걸 챙기면서 그게 이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네. 이렇게 챙기면서 미국이 골디락스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한테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거는 바로 조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HD 현대미포가요. 네, 10%에 넘게 급등하기도 하고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불기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 한 달, 그러니까 12월 초반에 중반에 그 대통령 이슈 때문에 한번 빠졌을 때 그때 바닥으로 지금 한 달 정도 좀 더 오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마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거의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70% 올랐어요. 현대중공업도 한 50%도 올랐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며칠 전에 해서 이것도 한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70%, 50%, 30% 올랐는데 딱 보니까 오늘 아까 현대미포조선이 오른다는 건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리포트 내용도 이겁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전투함 이런 거 나가면 미국의 군함 관련돼가 우리가 수주한다 그랬잖아요. 전투함보다는 전투함 지원하는 선. 그런 거 그런 수요가 먼저 오더를 줄 것이다. 근데 그 지원 함정 관련해서 전략적인 상선이라고 그러죠. 전략 상선 지원함 이런 거의 수주가 누가 받는다? 현대미포조선이 받는다는 거예요. 현대미포조선은 생각보다 빨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달간은 상대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은 한 12, 13% 오늘 올라가기 전에 상대적으로 더 올랐죠. 70%, 50%, 30%, 10몇 프로.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현대중공업 미리 너무 올라갔어요. 아마 PBR이 현대중공업은 과거 피크 비슷한 3.89배.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요. 네네. ROE는 그래도 20%안 되는데 그건 너무 많이 가갖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결국은 레거드돼서 하나오션이 올라가서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PBR이 한 2.34배. ROE 15%인데 현대미포조선도 ROE도 한 14, 5% 나오는데 하나오션도 오늘 3.8%. 네, 오르죠. 근데 가장 많이 오는 건 현대미포조선이죠. 그게 상대적으로 한 달 동안에 덜 갔거든요. 그런데 오더를 그 전투함 지원선이라는 오더를 더 먼저 받을 수 있다.
전투함보다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싸네, 덜 갔네. 예. 1년 동안은 많이 갔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아주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예. 작은 종목인데 그리고 하나오션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좋으니까 네. 다소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목표 주가 한 5만 7, 8천 원 향해서 가는 모양새를 갖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는 결국은 우리한테는 새로운 먹거리고 그것은 조선이고 조선에는 전투함 군함도 있고 LNG도 있고 LNG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리해주는 MRO도 있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밸류에이션이 좀 멈춰간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예. 다른 선택이 없죠. 2차 전지라든지 뭐 미국이 금리를 팍팍 내리는 게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가 아주 편하게 가지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축에는 조선이고 한 축엔 반도체인데 문제는 반도체는 약간 반쯤이 꺾여 있는 게 아니고 반쯤 헷갈립니다. 왜? 삼성전자 제외하고. 예.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가장 크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제외하고 반도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보다는 약한 포지션 하다 보니까 그럼 조선하고 반도체 반밖에 안 가다 보니까 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거죠. 만약에 환율마저 오늘 밤에 미국이 만약 진짜 그 인플레를 다시 우려해서 다시 만약 환율이 1,460대면은 네. 장은 다시 2,500 이하로 갈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걸 버티는 게 네. 반도체하고 조선밖에 방산 좀 반등하는 거 이거밖에는 현재는 딱히 보이지 않고 나머지는 조금 관망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죠. 다시 들어와서 조선은 LNG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은 LNG는 미국이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LNG 운반선에 누가 할 수 있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최근 최근 동안에 실제 LNG 선 하나 할 때 발주나서 한 것이 한 10척이 있었거든요. 10척 중에서 5척이 하나오션, 한 척이 아마 하나오션하고 한 척이 현대중공업 한 군데 더 있고요. 예. 예, 그 6군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4척이 아까 중국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윗선. 근데 중국도 소형밖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은 하나를 지금 하고 있거나 오더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죠. 러시아한테 그 LNG선 팔고 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보다 뒤처져 있다가 지난주에 올랐던 거거든요.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군함, 전투함, 지원함, LNG, MRO 이런 측면에서는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몰릴 때는 몰려가는 거니까 당분간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탄한 정책 수혜주로 읽히고 있는데 조선 섹터 안에서도 전방위적인 수혜를 현재 입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사실 조선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 근데 거기에 이제 선수주 소식이 붙다 보니까 네. 더 치고 올라가는 듯한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밸류어신 어쨌든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도 네. 더 먹을 거리는 있겠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조선주. 그러니까 올해 네, 실적 네, 기준으로 하면은 밸류가 분명히 편하지 않는 영역으로 네,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올해 실적은 뭐죠? 예전에 수주 받은 네, 거잖아요. 네. 만약 올해 수주를 계속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27년 거 넘버를 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27년 좀 헷갈리더라도 26년까지는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럼 26년, 7년까지의 이익이 증익하는 거다. 증익이 각도는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조금 더 기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 신조선 성과가 꺾이지 않은 상태, 188.5인가 이 상태에서 환율도 아직은 그렇게 뭐 1,400 계속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익은 올해 건 돼 있고 내년까지 이익을 땡기냐 마느냐 그런 거에 대한 거면은 상승폭의 추가적인 거는 악유가 될 수 있지만은 주가적인 모멘텀에서는 갑자기 뭐 2차 전지,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굴기해가지고 삼성전자 갑자기 목표 주가가 뭐 9만 원이 나왔다. 네네. 외국계에서.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 종목이 확 빠지는데 오늘도 딴 얘기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또 내려갔어요. 그놈의 모건 모건스탠리. 52,000원. 목표 주가가 52,000원입니다. 예. 하이닉스는 올렸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13만 5천 13만 원에서 5천 원. 5천 원은 15만 원. 15만 원까지. 그런 것도 올렸고 하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파고 2차 전지 안 가면은 결국은 조선에 몰리는 기운이 좀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또 인식을 같이 한다면은 주가는 뭐 절대 주가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 거 봅니다.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는 또 엇갈리는 힘들이 있는데 이외 좀 더 봐드리고 잠시 이제 HD 네, 그룹사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HD 현대일렉트릭을 네. 주목하게 되는데요.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7.8% 하락하면서 38만 원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네. 사실 호재는 있었거든요. 이제 네. 미국 변압기 시장의 이제 생산 능력을 한 50% 정도 확대하기 위해서 4천억 투자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강력한 호재가 있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네, 네. 예,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보면 1년 새 실적은 크게 개선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주가 하락에는요. 네네. 근데 또 웃긴 거는 전력기기 호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흐름이 있어서 네네. 예, AI 뭐 데이터 센터 수요나 반도체 앞으로도 늘 텐데 그렇죠. 이건 계속 또 갈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네네. 정도의 그래- 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이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정도의 예, 차야. 예. 주가가 어느 레벨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 예. 주가가 그 전날 그 어저께 8%가 빠졌잖아요. 그 전날 오른 거 고스란히 내려온 네. 그 전 3일 동안 오른 거가 아마 하루에 다 내려온 거 오늘 됐는데 반등도 시원하게 안 나와요. 오늘도 안 나오죠. 네. 일단 이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나쁘게 나왔잖아요. 이유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나쁘게 나오는데 그 호재성 공시를 조금 먼저 냈죠. 먼저 그렇죠. 반영. 근데 호재는 분명히 호재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예. 저 같으면은 같이 내거나 거꾸로 했을 것 같은데. 실적 실적 먼저 나쁜 걸 내고,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공시 올렸을 내고, 것 같은데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호재성을 먼저 보고 그때 달라든 사람이 있고 물론 이 실현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 목표 주가도 올랐으니까.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점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펀더멘털적으로는 아까 뭐 변압기 생산 확대한 거는 의문의 여지 없이 긍정적인 건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어저께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게 한 5-6가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 못 보고 4개 가져온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죠? 매출 인식이 연기돼서 하야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게 4분기에 잡힐 미국 거. 근데 아쉽죠. 북미 지역이 이익이 좋은데 그게 황창 빠져서 올해 상반기 중에 나눠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인식하는 방법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선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인도가 있고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게 그걸 미리 얘기 안 해줬어요. 이렇게 바뀔 거니까 네. 실적의 측정 방법이 바뀌어요. 라는 걸 미리 얘기 안 해줬다고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도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쁘게 나온 거라고 앞에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을 하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좀 자신 없어 보이니까 그건지 보수적인지 무슨 네. 거기 측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이상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방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올해 실적 25년 실적에 대한 예측을 애널리스트들이 하나도 안 바꿨어요. 이것 때문에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낮아졌으니까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작년 대비 30% 정도 성장률을 유지했어요. 성장률 30%가 마진이 그리고 아까 미국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진이 좋은 동인데 2, 4분기 마진이 23% 가까이 나왔거든요. 매우 좋게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 빠져서 미국 비중이 고작 20%밖에 안 되는 4, 4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서 이익이 한 1,600억 대로 줄었습니다만 예상보다 2,000억이 아니고 근데 마진은 그래도 20%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실 저가 매수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두 번째 또 나온 거는 실적 부진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제목이 또 나오고 또 네. 하나는 어닝 쇼크는 맞아요. 넘버 그 나왔으니까 하지만 조산모사다.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그래서 볼 수 있는. 매수계다라는 리포트도 있고 이 와중에 목표 주가를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와서 상향한 데도 있어요. 상향한 데도 있어요. 오히려. 50만 원으로. 네. 원래 낮게 잡아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뭐 일파만파로 계속 내려갈 것이냐 40만 원 이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장의 분위기 때문에 혹시 내려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비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튼튼했다는 건 전반적으로 쇼티지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진을 좋게 찾는다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이익률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20% 초중반까지 초반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어쨌든 성장률이 30% 되면은 PER이 20배 이하로 계속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슈는 대장주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PER이 20배에서 25배, 30배 가려면은 글로벌 환경, 다른 미국의 뭐 이틴이나 이런 거에 이틴이 한 30배 되거든요. 30배가 얘가 넘지 않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23배, 4배를 빨리 못 가겠죠. 그런 트리키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못 가면은 이게 무너지면은 다른 주가도 못 가는데 버티고 더 안 빠지면은 다른 섹터 내에서 뭐 산일전기, 무슨 효송중공업, LS일렉트릭으로 또 모색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아까 그 아쉬운 그 회사의 IR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선보다는 힘이 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파워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금 뭐 전선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오는 거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쇼티지 심각하니까 그렇죠. 좀 먹을 거 있고 거기 또 노후화 엄청 됐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 먹을 거리는 있겠다. 하지만 조선이 조금 더 강하다 전력보다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 종목은 좀 저가 매수에 나서도 큰 문제는 저는 40만 원 이하에서는 뭐 네. 조금 길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이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HD 그 문제가 현대일렉트릭. 됐던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만회하네요. 네. 뭐 어떤 섹터든지 영원히 가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 잠깐 쉴 때 순환매 장세 돌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떤 섹터 봐야 된다고 보세요? 화장품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쪽에 뭔가 있나요? 중국이 만약에 그 부양 정책의 효과를 네, 보면은 네. 미국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중국 가면은 중국에 관련돼서 브랜드도 좋지만 적어도 괜찮아요. 네, 네. 그 ODM 업체. ODM 만들어주는 거. 예, 코스맥스 같은 거 한국 코마가 미리 많이 갔습니다. 네. 조금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 그러는데 뭐 오늘 좀 올라갔는데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이 작은 종목도 실제는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브랜드 향은 이미 주가가 조금 반등한 측면이 있어서 예, 예, 개별적으로 실적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ODM은 전반적으로 괜찮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레거드 회사로서 좀 어텐션을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빼고 조선, 그 다음에 약간의 화장품, 방산의 약간 반등 이 정도로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뭐, 좁혀지긴 하네요. 네, 좁혀지죠. 분석을 들어보니까. 예, 오늘 우주도 네. 좋긴 한데 예, 그 정도. 예.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코스피 전망까지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코스피 전망은 2,420, 2,620 지금 딱 중간이죠. 지금요. 2420, 2620. 네. 변곡점은 트럼프 실행 정책의 핵심인데 국내 정국은 더 나빠지지 않으면은 뭐 선동 옵셋되면은 환율을 보여줍니다. 환율이 1,470으로 안 가면은 주가는 상승에 놓여 있고 만약에 1,470으로 다시 가면은 이번 주에 뭐가 있죠? BOJ가 있잖아요. 그 금리 인상 그거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네. 그거에 따라 갖고 올라가는 각도가 잠깐 더 주춤했다가 2500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런 예, 컨설이 예, 되면 예. 안 그러면 2500은 안 깨지면서 우리 휴가 지나고 2월 달을 맞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 예. 국내 정치만 좋아져도 30원은 빼고 1440이고 외국 거니까 지금 1440에서 그게 많이 안 움직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거는 뭐 아까 그 이 춘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니까 한 2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거는 삼성전자이고요. 하이닉스는 내일 모레 실적 발표되는 곳에서 8조 정도 나오면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중립 정도이고 내려갈 때만 사시고 아침에 흥분할 때 사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담한 내담할 때 김장률 본부장님 오시면 이렇게 좀 명확한 시장 해석을 해주셔서 저는 속이 좀 뻥 뚫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꼭 봐야 할 섹터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 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분이 또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WHO도 탈퇴하고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여러 가지 지금 행정서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취임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과연 취임하고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더 자세하게 그 해답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강하고 준비된 트럼프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취임을 하고 지금 시간이 이제 한 7시간, 8시간이 됐는데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취임하니까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될 거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지금 현재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아주 강한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이제 임기가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밖에라는 이유가 재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2년을 빠르게 달려갈 그럴 욕심,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년 만에 하고 싶은 게 뭘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은 이 4개가 아닐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너지와 AI, 도지,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이번에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에너지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석유, 가스, 이런 천연가스를 화석연료를 많이 시추할 것이고 이것을 시추해서 전 세계로 팔 것이다. 수출을 할 것이다. 이걸로 돈을 벌고 이걸로 우리의 부족한 에너지를 충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시대가 되면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원전을 거의 설립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화석연료라도 빨리빨리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 쓰고 석유를 시추하겠다는 거고요. LA의 산불이 크게 나서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전력망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력망을 원활하게 보낼 수 있고 그걸 AI로 진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들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죠. 플러스 여기 아까 김장렬 본부장과 이야기 들었지만 조선주도 우리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금 AI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정책을 중국이 치고 오니까 이걸 빠르게 우리가 추월할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게 속도전을 벌이겠다. 그런데 속도전을 벌일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도 함께 이 속도전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상황. 빠르게 AI에 올인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뭔가 투자해야 하는 미국 정부, 효율화가 중요합니다. 돈도 많이 써야 하고 에너지를 수출해서 돈을 벌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정부를 효율화해야 되고 예산을 줄이고 그런 대신에 국채를 통해서 많은 이런 돈을 끌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할 것이 바로 도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정부를 효율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와 관련된 것들도 역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취임식에서는 말하지는 않았는데 비트코인을 올해는 어쨌든 계속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취임하기 전날 트럼프 코인을 발행했고요. 트럼프의 영부인인 멜라니아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고 여기에 돈이 몰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고요. 또 미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규제 완화해줘서 달러와 대신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코인 직접 투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런 모습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관련주 투자하는 것보다는 직접 코인 투자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트럼프가 답안지를 몇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이 해답지를 잘 가지고 올 한 해도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수급이 약간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됐거든요. 당분간은 미국 정책의 방향성 꼭 주시하면서 전략의 방향성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존짱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